로마는 초기에 라티움 지방의 작은 나라로 시작이 됐는데 주변에는 여러 나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주변 나라들하고 충돌하고 소위 전쟁을 자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전쟁을 해야 되는 상황에 처하게 됐는데 문제는 로마의 평민들이 국가를 위해서 싸우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국가가 소수의 귀족들의 특권으로 이렇게 불평등하게 운영되다 보니까 굳이 그 귀족들의 나라처럼 되어 있는 이 나라 로마를 위해서 싸우려고 안 했던 것이죠. 그래서 로마인들은 이 공화정이 시작되면서 약 200여 년 동안 자기들의 지위를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던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 역사교육과 김덕수 교수입니다. 우리가 로마사를 크게 왕정시대, 공화정시대, 제정시대로 이렇게 나누어서 볼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그 루크레티아 사건으로 왕정이 몰락하고 공화정이 시작됐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2명의 콘술이 1년 임기로 국가를 통치하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공화정이 처음 시작할 때에 로마의 정치 상황은 이제 주로 귀족들이 콘술 그리고 모든 정무관직을 독점하는 그런 구조였습니다. 로마 사회는 초기부터 귀족과 평민이 구분이 돼 있었고 이제 로물루스는 귀족과 평민이 너무 갈등 상황으로 치닫지 않기 위해서 귀족들에게는 평민, 그 지역의 평민을 보호하는 역할을 잘 감당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문제는 이제 공화정 초기에 저런 귀족과 평민 사이에 불평등한 그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경제 위기에 직면해서는 그것이 이제 큰 이 국가를 위협하는 요소가 됐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지만 어느 사회든지 부익부 빈익빈이 심화되면 거기에 대한 반발이 생기고 특히 다수의 평민들이 그 부익부 빈익빈을 해소할 수 있는 어떤 길을 모색하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공화정 초기에 로마의 평민들의 정치, 사회, 법적 불평등에 대해서 그것을 바로잡으려는 운동을 우리가 신분투쟁 그렇게 말합니다. 로마는 초기에 라티움 지방의 작은 나라로 시작이 됐는데 주변에는 여러 나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주변 나라들하고 충돌하고 소위 전쟁을 자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끊임없이 전쟁을 해야 되는 상황에 처하게 됐는데 문제는 아까 얘기한 대로 경제 위기가 오고 그런 부익부 빈익빈이 심화되다 보니까 이 로마의 평민들이 국가를 위해서 싸우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국가가 소수의 귀족들의 특권으로 이렇게 불평등하게 운영되다 보니까 굳이 그 귀족들의 나라처럼 되어 있는 이 나라 로마를 위해서 싸우려고 안 했던 것이죠. 그래서 로마인들은 이 공화정이 시작되면서 약 200여 년 동안 자기들의 지위를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던 것입니다. 첫 번째 사건이 기원전 494년의 성산철수 사건입니다. 성산이라는 말 자체가 라틴어로 몽스 사케르라고 하는데요. 거룩한 산, 신성한 산 그런 뜻입니다. 아주 쉬운 말로 말하면은 그냥 평민들이 로마 시내에서 집단적으로 로마를 떠난 것입니다. 부익부 빈익빈의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오늘날도 왜 부채 문제잖아요. 근데 이 당시에 평민들도 경제적 위기 속에서 부채가 심각해지니까 이대로 놔뒀다가는 이제 로마 공동체가 계속해서 성장해 갈 수 없다는 위기의식을 갖게 됐고 그 당시 독재관 발레리우스가 원로원에서 이걸 해결하지 않으면 나라가 위태롭다 이렇게 계속 조언을 했는데도 그 의견도 무시됐습니다. 그래서 발레리우스 독재관은 독재관직을 사퇴하고 이제 상황은 점점 더 어려워졌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주변 국가의 전쟁이 끊임없이 계속되는데 기원전 494년에 아이키족과 전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제 벌어진 것이죠. 그래서 원로는 이제 평민들에게 무기를 들고 다 집합하도록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명령을 내린 것이죠. 그런데 평민들이 이런 그 여러 가지 평민들의 그 민생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는 원로원 의원들이나 이제 콘술과 같은 지도부에 대해서 분노하면서 뭐 불복종 운동이라 할까요? 요즘 말로 말하면 전쟁을 거부한 것입니다. 시키니우스라는 그 평민의 선동으로 그들이 단순히 전쟁을 거부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성산으로 철수한다. 모든 평민들은 이제 성산으로 철수하라고 이렇게 선동을 했던 것이죠. 그 성산은 로마의 북동쪽 한 5km 지점에 있다고 학자들이 이제 추정하고 있는데요. 요즘 말로 말하면 뭐 파업이나 집단 행동을 한 것입니다. 평민들이 로마를 빠져나가면 뭐 귀족들이야 뭐 숫자 별로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나라로는 심각한 위기 상황에 봉착한 것입니다. 그래서 평민들 중에 뭔가 연설을 잘하는 사람을 한 사람 택해서 평민에게 파견을 했습니다. 메네니우스 아그리빠라는 사람인데요. 저 아그리빠가 아주 명연설가입니다. 그 리비우스의 로마사에 보면은 그가 어떻게 연설했는지가 잘 나와 있습니다. 아주 이 수사학적 표현이 정말 잘 가미된 연설을 했습니다. 이야기는 간단합니다. 왜 배는 편안하게 있고 이 뭐 손이나 입이나 이나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노동을 해서 영양분을 주면은 배는 이제 그 받아 먹기만 하고 편안히 쉬는가? 지체들이 일종의 배를 뭔가 골탕 먹이기 위해서 이제 그 자기들도 일을 하지 말자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하니까 배가 문제가 생긴 것뿐만 아니라 몸 전체가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서 깨닫게 됐다는 것이죠. 배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배도 나름대로 몸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구나. 자중질환이 일어나면은 결국은 이제 몸이 건강하지 못하고 뭐 끝에 극단적으로 가면 이제 몸이 죽는 것이죠. 결국 평민들이 원로원 의원들에 대해서 지금 또는 국가에 대해서 불만을 터뜨리고 이렇게 철수해 가지고 뭐 우리끼리 나라를 만들자는 등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마치 몸의 지체들이 이렇게 반란을 일으킨 거나 똑같다. 그것은 결국 자멸의 길이다. 이제 이렇게 설득을 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또 평민들이 연설을 듣고 보니까 또 상당히 그럴듯합니다. 그래서 타협을 하자. 그러면은 우리 자꾸 이렇게 집단 행동하면 문제가 되니까 이제 평민의 대표를 뽑아서 문제가 있으면 대표가 원로원 의원들에게 그 문제를 뭔가 알리고 그럴 수 있게 대표를 하나 뽑자. 한 명은 아닙니다. 2명을 뽑아서 그 2명이 평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원로원에 뭐 일종의 전달하고 원로원은 또 그 대표의 의견을 존중해서 앞으로 국가의 중요한 문제를 풀어가도록 하자. 이제 이렇게 합의가 일어난 것이죠. 그게 바로 호민관직의 창설, 신설이 되겠습니다. 나중에 이제 호민관은 숫자가 점점 늘어가지고 10명으로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호민관의 역할은 평민의 보호자이고 대변자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정치는 귀족들이 하지만 그러나 평민들의 불만은 호민관을 통해서 언론에 전달되고 또 이 호민관은 평민들의 어떤 어려움을 보호하고 또 그를 이렇게 잘 케어하는 그런 역할을 하도록 하자. 그렇게 이제 서로 합의를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일단 첫 번째 신분투쟁은 그 중요한 성과를 얻게 됐습니다. 호민관직의 창설로요. 그 평민들이 구조적으로 문제를 삼은 것은 뭐냐면은 왜 콘술직은
귀족들만 가지고 있어야 되는, 왜 귀족들에게만 피선거권이 있어야 되는가? 콘술직은 이렇게 평민들에게만, 귀족들에게만 열려 있다 보니까 그건 불만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리키니우스, 섹스티우스 이 두 사람의 호민관이 나서 가지고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첫 번째, 앞으로 콘술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평민 출신으로 한다. 일종의 할당제를 제도화한 것입니다. 그리고 뭐 콘술뿐만 아니라 그 밑에 뭐 법무관이나 재무관이나 이런 하급 직원들도, 하급 정무관직에도 평민에게 길이 열리면서 귀족과 평민의 정치적 평등이 이제 가능해졌습니다. 신분투쟁의 마지막 성과는 뭐냐면 호르텐시우스법입니다. 이제는 원로원의 자문이나 켄투리아 회의의 승인 없이도 그냥 평민들이 모여서 어떤 결정을 하면은 그것이 법이 된다는 것이죠. 이제 이렇게 됨으로써 평민회가 법적 지위가 상당히 높아진 것입니다. 결국 이제 이렇게 우리가 정무관, 콘술직도 평민에게 열리고 또 평민회도 입법기관이 되다 보니까 로마에서는 평민 엘리트들이 이제 로마 공화정의 중요한 자리, 콘술도 될 수 있고, 또 콘술이 되면은 당연히 원로원 의원으로 이때 자리를 잡게 되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지배 엘리트들이 형성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로마는 혈통 귀족들이 모든 정치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주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기원전 287년이 되면 이제 혈통 귀족과 함께 새로운 귀족층이 형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어로 두 개의 귀족의 개념이 있습니다. 하나는 파트리시안, 혈통 귀족이에요. 원래 그 공화정 초기에 이렇게 신분 투쟁을 거쳐서 지배 엘리트가 된 사람들을 노빌리타스, 신귀족층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로마는 귀족 엘리트들이 구귀족과 신귀족이 하나가 돼서 로마 국가를 이제 꾸릴 수 있게 되고, 그것이 로마적 국내의 통합을 이루어서 로마가 이탈리아 반도로 팽창하는 큰 힘이 됐다는 것이죠. 결국 로마는 이렇게 신분투쟁을 통해서 평민의 권익이 향상이 되고, 공화정 체제는 귀족 공화정에서 귀족과 평민이 서로 합의해서 국가를 꾸리는 그런 공화정으로 발전해 갔습니다. 자, 강력한 시민군이 형성이 된 것이죠. 로마는 지국군인이 없었습니다. 저 시기에는 귀족과 평민이 전쟁이 일어나면은 이제 무기를 들고 나가서 전투에 임하고 승리하면 돌아와서 생업에 종사하는 그런 구조였어요. 그러니까 시민군이라는 거는 이제 오늘날 우리가 직업군인 제도와는 좀 다른 그런 이제 아주 고대적인 그런 전통이 되겠습니다. 이 강력한 시민군이 이탈리아 반도로 나아가는 로마 군대의 아주 강력한 힘이었다는 것이죠. 로마가 라티움에서 힘을 얻어가지고 북쪽으로 이렇게 팽창하면서 그 에트루리아의 거점 도시 베이를 정복하고, 로마는 중북부 이탈리아의 수장, 패권 국가가 됐습니다. 기원전 338년이 되면은 이제 라틴 동맹을 해체하고, 이제 라틴 지역은 그냥 로마의 일원으로 이렇게 통합을 해버렸습니다. 각각의 동맹국들이 로마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조약을 맺게 하고, 독자적으로는 군사 외교권을 갖지 못하게 했습니다. 반드시 로마의 승인을 받게 했어요. 그 과정에 이제 로마는 계속 전쟁을 했습니다. 특히나 삼리움 전쟁, 3차례에 걸친 삼리움 전쟁을 통해서 중부 이탈리아를 정복해야 됐고, 남쪽으로는 그리스의 도시들을 또 정복해가는 과정이 있습니다. 특히 저 피로스 전쟁은 이제 그리스 서부에 있던 에피로스의 왕 피로스가 이 그리스 도시들이 로마의 압박에 시달리는 것을 보고 일종의 그리스 도시들을 도와주러 왔다가 로마와 싸운 전쟁이 되겠습니다. 그 전쟁은 사실은 피로스가 많은 전투에 승리는 했지만 또 그 너무 많은 그 병력을 잃어버리고, 그래서 결국 이제 3년 만에 이제 그리스로 돌아갔는데, 이게 이제 후대에 피로스의 승리라는 말로 이렇게 이제 남아 피릭 빅토리라고 하는데, 그만큼 로마 군대는 끊임없이 이제 전쟁을 하면서 어느 때는 전투에는 패할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끈질기게 국가를 수호하는 그런 이제 용맹성을 발휘했다는 것이죠. 어쨌든 기원전 272년이 되면은 이탈리아 남부에 있는 타렌툼을 정복하면서
로마의 이탈리아 반도 정복이 완성이 됐습니다. 로마가 어떻게 이렇게 이탈리아 반도를 통일할 수 정복할 수 있었을까? 뭐 가장 쉬운 답은 우리가 앞에서 보았듯이 신분투쟁, 귀족과 평민의 갈등 구조가 타협과 서로 양보에 의해서 이렇게 해소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산 사건을 시작으로 해서 호르텐시우스 법까지 평민들의 권익이 신장됨으로써 평민들도 로마가 이게 귀족들만의 로마가 아니고 우리 평민과 귀족이 하나 된 로마 공동체라는 그런 이제 정체성을 갖게 됐다는 것이죠. 로마는 이탈리아 반도를 정복한 뒤에 바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제 지중해 세계로 세력을 확장하는 전쟁에 돌입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그래서 로마가 공화정을 완성하고 그 다음에 이탈리아 반도를 통일한 이후에 어떻게 이제 새로운 시대를 돌파해 갔는가, 로마가 어떻게 지중해 세계로 퍼져나갔는가, 그 포에니 전쟁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